전처의 재혼 실패, 그리고 그 대가를 내가 치르라고. 5년 전 저는 조용히 이혼을 했습니다. 싸움도 없었고 소리 지를 일도 없었죠. 그저 서로 더는 남편도 아내도 아니게 되었을 뿐이었어요.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도, 특별히 좋은 일도 없었죠. 다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해졌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살았어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웃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만 남은 채 겉돌았죠. 이혼을 결심한 건 어느 한쪽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함께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법원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전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담담하게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했고 서로에게 미련을 남기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복잡하게 얽힐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제 명의로 남아있던 아파트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냈어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재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한 번의 결혼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전처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지웠고 공통 지인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전처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가 오는 시간도 아니었고 약속도 없었는데 말이죠. 문을 열자 그 앞에 전처가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전처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장이 조금 진해졌고 입고 있는 옷이 예전보다 화려해 보였어요. 그런데 전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전처의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장모는 저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전처의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게 자란 남동생은 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건 그 옆에 서 있던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5년 만에 전처가 가족들까지 데리고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도 문 앞에 세워둘 수는 없어서 일단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는 어색하게 떨렸어요. 4명이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고 저는 서둘러 소파를 정리했습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처는 짧게 대답하며 소파에 앉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는 집안을 둘러보며 여전히 깔끔하게 사시네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처의 남동생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처음 보는 남자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죠. 전처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뭔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 방문이 단순한 안부 차원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빠,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잠시 망설이더니 본론을 꺼냈죠. 사실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처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안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시선이 거실 곳곳을 스쳐 지나갔죠.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아직 오빠 명의죠? 그 질문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 집은 이혼 후에도 제가 살고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거든요. 당연히 제 명의라고 대답했죠. 왜요? 전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모가 나섰어요. 이혼했어도 사람 도리는 해야지.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사람 도리?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리를 들먹이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제 목소리는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애가 요즘 좀 힘들거든. 재혼은 했는데 남편이 사업을 망해서 빚이 좀 있어.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낼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처가 재혼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고 그 남편이 빚을 졌다는 것도, 그래서 여기서 살겠다는 것도 모두 황당했죠.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처의 남동생이 끼어들었어요. 형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누나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말투는 마치 제가 냉정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전처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계산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방문이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꼈죠. 전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빠, 이혼할 때 재산 정리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때 다 끝났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죠. 전처는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당시에 우리가 급하게 정리하느라 빠진 부분이 있었대요. 변호사한테 상담받았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혼할 때 우리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모든 걸 정리했어요. 재산 분할도 합의하에 깔끔하게 끝났죠. 그러자 전처의 남동생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법률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이 집 공동 형성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대요. 결혼 기간 중에 오른 시세 차익은 누나한테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매입한 거였어요. 전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재산이었죠. 그건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가 결혼 전에 산 거라고. 제가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장모가 다시 나섰어요. 그래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우리 애가 관리비며 뭐며 다 냈잖아. 그것도 기여한 거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관리비를 몇 번 낸 걸 가지고 재산권을 주장하다니요. 그때 그동안 조용하던 처음 보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전처 남편입니다.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형님, 저희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 부도로 빚이 억대고 당장 살 곳도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너무 매몰차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방문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걸요. 이들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온 거였어요. 법률 상담도 받고 서류도 준비하고 심지어 전처의 새 남편까지 데려와서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던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 서류들 제가 검토해 볼게요. 변호사랑 상담하고 연락드릴게요. 전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우리 지금 당장 급해요. 다음 주까지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급하다고 해서 제가 당장 집을 내줘야 한다는 건가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반문했죠. 장모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혼자 사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해? 좀 작은 데로 옮기면 되잖아.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좁은 데는 안 돼.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제 집인데 왜 제가 나가야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처의 남동생은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형님, 요즘 원룸도 괜찮은 거 많아요. 여기 보세요. 이런데 괜찮지 않아요? 저는 그 화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통보였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전처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오빠 이름으로 된 보험, 아직 나 수익자로 돼 있더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혼 후 정신없이 살다 보니 보험 수익자 변경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죠. 전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망보험금이 꽤 크더라고요. 억 단위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러자 장모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말은 위로도 조언도 아니었어요. 기대였습니다. 그들은 제 노후와 제 죽음까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처의 새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형님, 저희가 그 보험금으로 빚 정리하고 새 출발하려고요. 형님도 나이 드시면 보험금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죽어야 자기들이 돈을 받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오빠 왜 이래? 우리 진지하게 얘기하자고. 진지하게요? 이게 진지한 대화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 내놓으라, 보험금 내놓으라 하는 게 진지한 대화라고요? 장모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사람아.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이혼할 때 제대로 챙겨줬어야지.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뭘 더 챙겨줬어야 하는데요? 이혼 합의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재산 분할도 다 끝났고 위자료도 없다고 합의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효력 있는 문서예요. 전처의 남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나가 몇 년을 형님 뒷바라지 했는데. 저는 황당해서 물었죠. 뒷바라지? 무슨 뒷바라지를 했는데? 우리 맞벌이 했고 집안일도 반반 나눠서 했잖아. 전처의 새 남편이 일어서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우리 좋게 얘기하자는 건데 왜 이러세요? 법적으로 따지면 형님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장모가 소리쳤어요. 이 나쁜 놈아.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기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제가 망쳤다고요? 이혼은 우리 둘 다 합의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재혼해서 실패한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전처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 눈물도 그 애원도 모두 계산된 연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안타깝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남남이잖아요. 전처의 새 남편이 협박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이 집 취득할 때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 알고 있거든요. 전처한테 다 들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이라니요? 저는 정당하게 대출받아서 이 집을 샀어요. 불법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전처의 남동생이 거들었어요. 형님, 그때 서류 조작한 거 있잖아요. 소득 부풀려서 대출받은 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었거든요. 저는 모든 서류를 정당하게 제출했어요. 좋아요. 그럼 신고하세요. 조사받을 준비돼 있어요. 그러자 그들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마 허세였던 모양이에요. 장모가 다시 한번 소리쳤죠. 너 같은 놈이 잘 살면 안 돼. 우리 딸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저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안 나가시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전처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정말 절박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5년 전에 우리 관계는 끝났어요. 그리고 전 당신 인생에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부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4명은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면서도 장모는 계속 저를 욕했어요. 전처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전처의 남동생과 새 남편은 째려보듯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5년 만에 나타난 전처와 그 가족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보험 수익자 얘기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제 죽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얘기를 듣더니 즉시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일단 보험 수익자 변경부터 하셔야 해요. 오늘 당장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세요. 그리고 이혼 당시 재산 분할 합의서 가져오셨나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죠. 걱정 마세요. 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주장을 하든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대비는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내용 증명을 보낼 것을 권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 재산권 주장을 중단할 것, 접근하지 말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만약 계속 괴롭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수익자를 제 형제로 변경했어요. 내용 증명도 그날 안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관에 보안 카메라도 설치했죠. 변호사는 만약 그들이 다시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며칠 후 전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남처럼 지내야 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에게 그 문자를 전달했죠. 변호사는 어떤 답장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화의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 후로도 전처와 장모에게서 연락이 몇 번 더 왔습니다. 때로는 애원하는 문자였고
때로는 협박하는 문자였어요. 심지어 전처의 남동생은 제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증거를 수집했어요. 결국 그들은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산 분할 재심을 요청하는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했죠. 이혼 당시의 모든 서류, 재산 분할 합의서, 그리고 이혼 후 그들이 보낸 협박성 문자들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전처 측 변호사는 공동 형성 재산이라는 주장을 계속 펼쳤어요. 하지만 제 변호사는 이 아파트가 결혼 전 재산이며 이혼 당시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죠. 판사도 전처 측의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처의 청구는 기각되었어요. 판사는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다시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처 측에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판결 후 전처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우리 정말 끝이네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에 끝났어요. 그때 서로 새 출발하기로 했잖아요. 부디 당신도 제대로 된 새 출발하세요. 그게 제가 보낸 마지막 답장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사건은 제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절박해지면 어떻게든 변한다는 것을 배웠죠. 가끔 그들을 생각합니다. 전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빚은 해결했을까요? 장모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도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사람은 떠난 뒤에도 관계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익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관계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정심이나 죄책감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제가 만약 그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끝이 없었을 겁니다. 집을 내주고 나면 다음엔 또 다른 걸 요구했겠죠.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지 않았다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힘들 때 도움을 받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옳지 않아요. 전처와 저는 이미 5년 전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을 존중했어야 했죠. 지금 저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이 아파트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공간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요구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들이 힘들다고 해도 당신의 존엄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어요. 선을 명확히 하고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마이너스 돌직구 인생 마이너스